안녕하세요. 아범이에요. 오늘도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해요. 평범한 영업 현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생각보다 깊고 끝없는 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단순한 물건이 열쇠가 되고 작은 호기심이 거대한 문을 열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 도현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는 무수한 고객을 상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한 손님의 등장이 그의 삶을 흔들게 되었죠. 그날도 도현은 상담실에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차량 옵션과 가격을 설명하는 건 이미 몸에 밴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는 늘 고객의 취향을 빠르게 파악하려 애썼어요. 취향을 알아야 대화가 이어지고 대화가 이어져야 계약이 성사되니까요. 그래서 눈빛 하나, 손짓 하나까지 세밀하게 관찰했죠. 그런데 그날은 손님의 손목에서 낯선 빛이 번쩍였어요. 오래된 듯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시계, 보통의 중고품이 아니었어요. 와, 이거 정말 멋진 시계네요. 새 제품은 아니시죠? 도현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틀었어요. 그러자 손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새 건 못 사지. 그래도 좋은 중고가 있거든. 손님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일반 중고샵이 아니라 진짜 명품관을 따로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은밀하게 운영되고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소였죠. 도현은 순간적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손님은 그곳을 마치 숨겨진 성지처럼 설명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거길 가면 진짜 명품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지. 도현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영업사원에게 명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죠. 상대의 눈길을 끌고 신뢰를 쌓아 계약을 성사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시계 하나가 언젠가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날 상담은 결국 계약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계약보다 더 깊게 도현의 머릿속을 차지한 건 그 시계와 중고 명품관의 존재였죠. 그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결국 그는 결심했어요. 내일 꼭 확인해봐야겠다. 다음 날 손님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외곽 도로를 달렸어요. 시내를 벗어나 논밭이 이어지는 길 끝, 덩그러니 서 있는 2층짜리 건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겉보기엔 허름한 중고가전 매장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내부는 의외로 깔끔했죠. 1층에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2층에는 컴퓨터와 소형 전자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평범한 중고 매장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인위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강했어요. 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명품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계산대에서 마우스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고장이 난 마우스 대신 새 걸 장만한다는 핑계였죠. 그리고 결제를 하면서 무심한 듯 물었어요. 혹시 명품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직원은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여긴 예약제로만 운영합니다. 고가 물건은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어요. 직원은 작은 메모지를 내밀며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적으라고 했죠. 도현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신상 확인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도난이나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직원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꺼림칙한 기운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도 도현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결국 메모지에 자신의 정보를 또박또박 적어냈죠.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까지 모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챙겼어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품관은 지하에서만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약속대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오후 2시 자리가 났습니다. 단, 규칙이 있습니다. 2명씩 짝을 이뤄야만 입장 가능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조건, 1시간 안에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엄격한 규칙은 오히려 그곳이 특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도현은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시간을 잡았어요. 이제 비밀의 문을 열 순간이 다가온 거였죠. 약속된 날, 도현은 다시 그 건물로 향했어요. 안내를 받아 지하로 내려가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과 진열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안에 놓인 물건은 초라했어요. 몇몇 시계와 넥타이, 그리고 잡다한 액세서리 몇 점, 기대했던 환희는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도현은 진열된 물건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처음엔 명품 시계를 싸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호한 제품들이 몇 개 놓여 있을 뿐 종류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여기 물건이 원래 이렇게 없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중고라서 그래요. 수급이 잘 될 때는 많지만 아닐 땐 이렇게 비어있죠. 합리적인 답변이었지만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직원은 덧붙였어요. 혹시 원하시는 모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주문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순전히 운이에요. 물건이 들어올 때 오시면 볼 수 있죠. 도현은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곱씹어보니 나름의 장사 수완이 느껴졌어요. 손님이 자주 들러야 하고 들를 때마다 다른 소소한 물건을 사게 되니 매출은 꾸준히 이어지겠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참 영리하네. 그 후 도현은 몇 번 더 그곳을 찾았어요. 아침 첫 타임에도 가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별다른 물건이 없었죠. 그는 실망했지만 첫 계약 고객이 떠올라 연락을 시도했어요. 차량 출고를 위해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걸려온 답은 차가웠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도현은 자신을 다독였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연락을 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실제로 계약금을 버리고 연락을 끊는 고객들이 종종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며칠 뒤 다른 손님을 만났는데 그 손목에도 똑같은 브랜드의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그는 다시 시계를 빌미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대답은 더 소름 끼쳤어요. 아, 나도 그 중고샵에서 샀어. 도현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두 번째 고객 역시 같은 장소를 언급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언제쯤 구입하셨어요? 고객은 태연히 대답했어요. 반년 전쯤이요. 도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갔을 땐 물건이 거의 없었는데 그 시기엔 물건이 많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규칙도 시기도 모두 애매하게 어긋나고 있었죠. 계약은 무사히 진행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그곳을 찾아갔어요. 혹시 이번엔 다를까 기대했지만 현실은 똑같았죠. 볼품없는 물건 몇 개만 진열돼 있었어요. 결국 그는 체념했어요.
역시 나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지만 차를 출고하기 위해 고객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고객 역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죠. 도현은 경악했어요. 설마 또 연속된 공백에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머릿속에서 부연이란 단어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됐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소개해준 사람에게 연락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책임했어요. 나도 연락 안 돼. 어떻게 알겠어? 두 건이 계약이 동시에 공중분해된 셈이었어요. 영업사원에게 계약은 생명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단순히 손해만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이 끈질기게 불편했죠. 시계, 명품관, 그리고 사라진 고객들. 조각난 퍼즐이 머릿속에서 기묘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흘렀어요. 하지만 도현은 무심코 그 일대를 지날 때마다 건물을 떠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판촉을 위해 농공단지 근처를 돌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촌이 눈에 들어왔죠. 우연히 우체통에 전단지를 꽂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고지서에 적힌 이름, 김도훈. 그건 첫 번째 사라진 고객의 이름이었어요. 순간 도현의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여기에 살았던 건가? 하지만 원룸은 기묘하게 텅 비어 있었어요. 주차된 차도 거의 없고 건물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죠. 우체통엔 먼지가 수북했지만 분명히 고지서는 최근 발송된 것이었어요.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없는 모순된 풍경이었죠. 도현은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속삭였어요. 여기 뭔가 이상해. 도현은 그 건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우체통을 살펴보다가 이번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죠. 두 번째 고객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 우편물은 같은 원룸촌에 도착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노골적으로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건물은 복도식 원룸 구조였지만 분위기는 기묘했어요. 주차장엔 먼지 쌓인 차량 2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평범한 원룸촌이라면 낮 시간에도 최소한 몇몇 사람의 흔적이 보여야 정상인데 여긴 유령이 사는 마을 같았죠. 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 이 근처 전체가 멈춰 있는 것 같아. 그의 시선은 전기 계량기로 향했어요. 계량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모든 숫자가 멈춘 듯 고정돼 있었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전기 사용량이 미세하게라도 변해야 하는데 여기선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우편물은 도착하는데 생활의 흔적은 없고 계량기는 멈춰있는 모순된 상황. 살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아니면 이름만 남아있는 걸까? 도현의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공동현관은 오래된 번호키로 잠겨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구식 기계식 잠금장치였죠. 손때가 묻은 몇 개의 버튼을 조합해 눌러보니 덜컥하고 문이 열려버렸어요. 순간 도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내부는 암흑 같았죠.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전기조차 연결되지 않은 듯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도현은 손전등 앱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늘어선 방들의 문손잡이엔 먼지가 수북했어요. 누군가 살았다면 손때가 묻어 있어야 했는데 모든 문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그러나 기묘하게도 복도 천장과 바닥은 먼지가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살지 않으면서 청소만 한다고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도현의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어요. 호기심은 두려움을 넘어섰어요. 그는 복도 끝에 작은 방에 들어섰죠. 그곳엔 낡은 캐비닛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도현은 망설이다가 손잡이를 잡았어요. 캐비닛 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고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어요. 내부에 빼곡히 들어차 있던 건 다름 아닌 손가락 모형들이었죠. 실리콘으로 만든 듯한 손가락마다 지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처음엔 가짜 장난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지문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했어요. 심지어 땀구멍 같은 미세한 디테일까지 표현돼 있었죠. 도현은 하나를 들어 손전등 불빛에 비춰봤어요.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마치 살아있는 손가락을 쥔 듯 착각이 일었어요. 이건 그냥 모형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야.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가락을 내려놨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손가락 모형이 여기에 있는 거지? 왜 지문까지 있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증거라기엔 애매했어요. 괜히 신고했다가 자신이 침입자로 몰릴 수도 있었죠. 결국 그는 캐비닛 문을 다시 닫고 손잡이를 닦아내며 흔적을 지웠어요. 본능적으로 이곳에선 어떤 자취도 남기면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로 도현은 불안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일상은 계속 이어졌고 그는 또다시 새로운 고객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고객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계는 여전히 같은 브랜드였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그를 시험하는 듯했죠. 고객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거요. 거기서 샀죠. 그 명품관 위의 순간 도현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그날 계약은 진행됐지만 도현은 마음속에서 점점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는 고객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혹시 다음에 그 명품관 가실 때 저한테 꼭 연락 좀 주시겠어요? 고객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약속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새벽 1시에 도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할부 잘 부탁드립니다. 이 짧고 기묘한 문장. 그 순간 도현의 등골은 얼어붙었어요. 도현은 메시지를 받은 순간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새벽 1시, 평범한 고객이라면 절대 보내지 않을 시간이었죠. 더군다나 그 문장은 계약과도 어딘가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만 울리다 끊겼어요. 다음 날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죠. 점점 불안이 커지며 머릿속에서는 지하 명품관과 원룸의 기억이 뒤엉켰어요.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있다. 직감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증거도 확신도 없었어요. 경찰에 말해봐야 단순 연락 두절로 치부될 게 분명했죠. 그는 누구에게라도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형님이 떠올랐죠.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자 어두운 세계와도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도현은 조심스레 그 형님을 찾아갔어요. 술자리에 마주 앉은 형님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도현은 명품관과 고객들, 사라진 연락, 그리고 원룸에서 본 기묘한 풍경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형님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죠. 그쪽 괴담, 너도 들었구나. 도현은 얼어붙었어요.
형님은 한동안 술잔을 굴리며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속삭였죠. 혼자인 사람만 따로 고르는 곳이 있어? 형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어요. 명품관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혼자 사는 이들을 선별해 데려가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주민번호와 신상은 그들을 고립시키는 열쇠였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사라져도 크게 찾는 사람이 없었죠. 사람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야? 이름만 남기는 거지? 서류상으론 살아있는 걸로 남겨두고 그 신분을 범죄에 활용하는 거야. 이 형님의 말은 섬뜩했어요. 도현은 소름이 돋았어요. 우편물과 고지서, 멈춰있던 원룸의 기묘한 기운이 떠올랐죠. 형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너, 그 캐비닛에서 본 손가락들. 그게 바로 필요해서 만든 거다. 지문이 있어야 각종 서류를 떼고 거래에 쓰고 절대 추적당하지 않을 범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였죠. 도현은 손끝이 떨려 술잔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이건 괴담일 뿐이다. 형님은 일부러 가볍게 웃는 척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마. 내가 파고들면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경고였죠. 도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캐비닛 속 손가락들이 끝없이 떠올랐어요. 그 장면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이후 도현은 명품관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고객이 시계를 차고 나타나도 묻지 않았고 다시 그곳에 갈 생각도 버렸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언제든 다시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죠.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잊어버리면 돼. 그냥 괴담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진심으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간은 흘렀고 그 일대는 점점 개발돼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명품관이 있던 자리도 흔적조차 사라졌죠. 하지만 도현의 기억 속에선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떠오르는 건 고객들이 남긴 시계와 원룸에 남겨진 이름들, 그리고 캐비닛 속의 지문들이었어요. 그것들은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조차 어려웠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흔적이었어요. 도현은 몇 번이고 경찰에 제보할까 고민했지만 끝내 하지 못했어요. 증거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죠. 형님의 경고도 떠올랐어요. 괜히 건드리지 마. 내가 위험해. 그 말이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결국 그는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어요. 입을 닫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그러나 어떤 기억은 침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도현은 가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내가 본 건 진짜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어요.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생생했어요. 그는 알 수 있었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다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 말은 어쩌면 착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지 못한 곳, 관심을 두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누군가의 신분이 조용히 도용되고 누군가는 이름만 남긴 채 사라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도현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어둠이 비쳐 있었어요. 끝없는 다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공간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죠. 누군가는 여전히 시계를 차고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남겨진 건 이름만 남은 존재와 지문만 남은 그림자일지도 몰라요. 그것이 진실이든 괴담이든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예요.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예요.
영업사원의 작은 호기심이 끝없는 다크를 들춰냈지만 그는 결코 입을 열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문을 열 용기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끝없는 다크, 잊지 마세요.